일본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치 괴벨스식 낡아 빠진 선전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비겁하게 참모 뒤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논란에 민주당은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거라며 민주당의 선전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당 소속 전 의원이 참여하는 연찬회와 워크숍을 각각 개최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전략, 내년 총선 승리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각기 전열 정비에 들어간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비롯해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 그리고 당내 갈등 해소책은 무엇인지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나흘째인 오늘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낡은 선동 방식을 버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등 육군 사관학교에 설치된 독립전쟁 영웅 흉상 이전과 관련해서도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요. 야당은 반역사적 폭거라고 반발했고, 여당은 민주당식 선전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여야의 공방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대통령실 구내식당 메뉴로 우리 수산물을 일주일 동안 제공한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겁니다. 민주당은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핵 오염수 투기 문제에선 참모들 뒤에 숨어 있다며 직접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대통령의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 해수와 수산물 삼중수소 분석 수치 등 과학적 근거를 강조했습니다. 도쿄 전력이 원전 3km 이내 10곳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먹는 물 기준 허용량의 1000분의 1 수준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과 비교해도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보고였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아무 전문성 없는 국회의원들이 조사 장비 없이 일본에서 피켓을 들고 세금 낭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가짜뉴스로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정부 여당을 향해 수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민주당 행태는 제비다리를 분질러 놓고 고치겠다는 놀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을 생각한다면 수산물 관련 지역 축제를 앞두고 재뿌리는 짓을 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는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이전 추진을 두고도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홍범도 장군은 진보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독립유공자로 예우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홍 장군 흉상 철거는 독립운동을 지우는 반역사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철거가 아니라 독립기념관 이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흉상 이전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일부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며 가족 간 만남과 충분한 휴식권 보장,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최종 결정되면 올해 추석 연휴는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6일 동안 쉴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첫 출근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방송 장악과 아들의 학교 폭력 인패 등 일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윤 대통령이 결국 임명을 강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첫 출근 직후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개혁을 선언했다며 이 위원장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등 비교섭단체 4당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재가동을 촉구했습니다. 비교섭단체 4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른바 2+2 선거제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정개특위를 즉각 재가동해 원내 모든 정당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비례대표제의 과거 병립형 회귀 논의가 아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 논의를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완수를 통한 총선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장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서 정부와 여당의 결속도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강민지 기자입니다. 인천 한 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흰색 셔츠를 입은 당 소속 국회의원 100여 명과 장 차관이 총집결했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대한 입법과 예산 방향을 점검하고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 여소야대로 어려움은 많지만 민생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노동, 연금, 교육 등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를 완성해 내년 총선 승리까지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는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우리 목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서고 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특히 김기현 대표는 당내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위기론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새로운 인물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선거를 두고 어렵다, 아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 그러면 3고 처리가 아니라 10고 처리를 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을 주제로 정경련 고문을 맡고 있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경제특강도 이어졌는데 김 전 비대위원장은 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특강을 마친 뒤 소속 상임위별로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기국회 세부 전략과 오염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한 대야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연찬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자유토론을 거쳐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으로 정기국회 대응기조와 총선 승리 의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원주에서 의원 워크숍을 진행 중인데요.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력을 모으자고 강조한 가운데 정기국회와 예산 정국에 대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흰색 셔츠를 맞춰 입은 당 소속 의원 160여 명이 모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는 민주당,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을 이번 정기국회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무한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총력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우리 민주당의 책무가 참으로 막중합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도 경기 침체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 삶을 지키고 민생으로 채우는 당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독선과 독주의 국정 운영을 가장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식과 비정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희망을 줄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 나갈 것인지 그 비전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곳 원주에서 진행하는 의원 워크숍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운영한 민생체험단 활동을 바탕으로 만든 민생체험 입법을 발표했습니다. 폭염시 휴게 시간을 의무화하는 폭염 노동자 보호법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자는 내용의 교권보호법이 포함됐습니다.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추진으로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지역사랑 상품권법을 통해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고 제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논의에선 정기국회 운영 방안으로 국민 중심의 정부 견제 강화와 함께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에 반해 유능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또 예산안 심사는 총선 핵심 공약과 관련해 증액을 추진하고 민주당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예산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야 모두 1박 2일 일정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이제 오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찬회와 워크숍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1박 2일 일정이고요.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엽니다. 여소야대라는 다소 어려운 정치 지형 속에서 21대 국회, 이 마지막 정기국회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을 하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총선 전략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추경호 부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이 정부 부처 장차관들도 함께하면서 이 정부와 여당 사이의 신속한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요. 앞서 오후에 이 경제와 국민 통합을 주제로 추경호 부총리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강연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민주당도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비공개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제 거취 문제로 개파 갈등이 이제 분출될 거다 이런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8월 28일 전당대회 때 이제 대표로 취임을 했는데요.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1박 2일 워크숍 일정을 소화합니다. 민주당 역시 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입법 과제 추진과 예산안 심사 등 이 당면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 인사말에서 민생 중심의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서 당력을 총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 자유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표가 이 9월 정기국회 기간 중 이 본회의가 없는 주에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정기국회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본회의 표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 비공개 토론에서 이와 관련된 사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에 혁신위가 제시한 대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혁신안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 제명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지난주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여야는 이제 이와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여야가 오늘도 격한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도 민주당을 향해서 길거리 투쟁과 낡아빠진 정치 선동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방류 이전까지는 실제 데이터가 없어서 막연한 두려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통했겠지만 지금부터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길거리 투쟁을 계속해봐야 앞뒤가 막힌 꼰대 정당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광우병과 사드 집회처럼 국민을 속이려는 행태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테러나 전쟁 선포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의 반일 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반일, 반정부 선동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 직접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를 했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입장을 밝히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누구도 태평양의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윤 대통령이 직접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박광원 원내대표도 학교 급식에 수산물을 늘려달라는 정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에 학부모와 급식 업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방류가 시작된 이후 안전성을 무슨 수로 확보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 이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과 광복군의 흉상을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또 지청천, 이범석 장군, 그리고 이회영 선생 등 이 5인의 흉상이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배치가 돼 있는데요. 네. 국방부가 이를 이전을 하겠다, 철거하고 이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활동 이력이 있는 분, 이 홍범도 장군을 말하는데요. 네.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국방부 청사 앞에도 육군사관학교 말고 국방부 청사 앞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지금 이전을 하겠다는 입장을 또 거듭 밝힌 상황이고요. 국방부가. 네. 그리고 해군에는 또 홍 장군의 이름을 딴 그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홍범도 함인가요? 그렇죠. 네. 예, 함정이 있는데요. 이것도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는 문제인데요. 국방부는 이 철거는 아니고 공산주의 세력과 손을 잡았던 전력을 고려하면 흉상이 배치된 장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북한과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북한과의 싸움에 이제 어떻게 하면 용이하게 잘 좀 그 대치할 수 있을까를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 육사에 있는 흉상이 있는 게 이제 부적절하다. 이게 네. 이제 국방부 장관의 입장인 거죠. 네. 국방부 이런 방침에 민주당은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네, 반역사적, 반헌법적인 처사다. 이렇게 민주당은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박광원 원내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라고 비판을 했고요. 홍범도 장군은 일제 제국주의에 맞서서 봉오동 전투와 또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라며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표적인 독립유공자로 예우해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는데요.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며 이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은 흉상 철거가 아닌 이전이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밝히고 네. 그 민주당이 선동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흉상 철거가 아니라 이 독립기념관으로의 이전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유상범 수석 대변인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흉상 철거가 아닌 독립기념관으로의 이전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저열한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식 선동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만 여권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력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고 비판을 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홍 장군은 해방 2년 전 작고하셨으니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이나 6.25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그렇게 할 거면 홍 장군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 훈장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요. 국방부가 흉상 이전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이념 논쟁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출마와 관련해 당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광복절 사면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구청장직 재도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국가 R&D 예산을 반드시 복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13.9% 삭감했다며 늘려도 부족한 필수 예산을 마구잡이로 칼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 없이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며 R&D 예산 삭감이 아니라 검찰 등 권력기관들의 불투명한 특활비부터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의정연수원이 오늘부터 5일 동안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 연수로 진행되는 올해 국회 아카데미는 21개 대학교의 대학생과 대학원생 49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수업과 정책 아이디어를 법률안 형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국회의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국회 아카데미를 통해 참여자들에게 국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취임 1년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죠.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거대 야당의 지휘봉을 잡게 됐습니다. 취임 일상으로 재집권과 민생을 언급했었는데요. 무려 78%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됐었죠. 유능하고 강한 정당, 통합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에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겠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혁신의 결과와 민생개혁의 성과로 평가받겠습니다. 네, 이 대표의 지난 1년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을 위한 대안전당을 외쳤지만 사법 리스크의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친명계에선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한마디로 실현의 1년이었다고 보고요. 이재명을 구속시키려는 검찰 정권과 여전히 근재한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혈투였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여야 구도가 되었죠. 정치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1년 내내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도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야당의 탄압 형태를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래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네, 의원실 개헌은 1년 내내 검찰 조사와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던 이 대표가 힘들었을 거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확인 과정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은 그야말로 검찰 정권과의 혈투였다며 실현의 1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 점수를 주기보다 과락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밝혔네요. 구체적인 점수보다 꽈락이다.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고 또 팬덤 정치가 심화됐고 또 우리 당의 도덕성 문제가 전면으로 올라왔죠. 정부 여당이 실정을 하고 자살골을 쌓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사이 득점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방탄, 내로남불, 도덕성, 또 팬덤, 사당화 이런 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이 대표의 정치적 카운터 파트너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서 철저한 방탄 일색과 민생 외면이었다면서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는 1박 2일의 민주당 워크숍이 끝난 후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취임 1년의 소회를 밝히겠다는 계획인데요.
본인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거취 문제 등도 언급할지 주목이 되고 있죠. 취임 1년을 맞은 이 대표, 위기 형국을 어떻게 전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총선 역할론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자 파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파를 뛰어넘은 드림팀 구성은 물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주축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임하는 지도부의 태도가 굉장히 위기의식도 있는 거고 수도권 선거를 돌파할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다국적군 꾸려야 된다. 먼저 중진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과 원희룡 장관이 몸풀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지난 3월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한 뒤 정치와 거리를 뒀던 나 전 의원,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란 포럼을 연 건데요. 자, 이 자리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다수 참석하면서 나 전 의원은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한 포럼에 참석해 여당 간판으로 국민 심판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무적인 역할뿐 아니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원 장관이 여당 후보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란 해석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원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용산에 있는 모 주요 인사가 총선 어쩌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희룡이 젊잖아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항상 원장관을 어리게 보는 거거든요. 내쫓을 때는 언제고 지금은 뛰어난 인재라고 축혀 올리고 이런 거는 제가 나경원 의원이면은 2번 쏘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장관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조혜진 의원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개인으로서 국회의원 하기에는 훌륭한 분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고 어려운 수도권 선거를 비롯해서 어려운 지역에 표를 모아서 당선시키는데 힘을 보탤 수 있는 걸 그걸 기대하거든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봅니다. 모든 자원을 다 쓰고 싶은 게 선거를 하는 입장이겠죠. 근데 사실 이제 본인의 생각이 먼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동훈 장관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좀 계획이나 꿈이 꽤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설이 나오자 대안을 고심 중인 국민의힘. 하지만 혁신 없이는 어렵지 않겠냐는 회의론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을 구할 구원투수는 과연 누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오늘과 내일 열리는 국민의힘 연찬회에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야 전략 그리고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방안과 내년 총선 전략 등이 다뤄지는데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한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도심 집회에 주최 측 추산 5만 명이 모였고요. 또 건어물과 해산물의 사재기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괴담으로 소비를 위축시킨다. 또 야당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건 여당이다. 이렇게 이제 공방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야당이 끝장 토론으로 정쟁을 끝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네. 먼저 당리당략을 위한 후쿠시마 처리수의 정쟁화는 국민의 정신건강과 우리 수산업을 해친다는 말로 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염수는 민주당 도심 집회에 경찰 수산직계 7천여 명이 모였던 것으로 보도되었는데요. 방류가 이미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나친 정쟁보다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야가 함께 국민 불안을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머리를 맞대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사실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 후쿠시마 처리수 정쟁 국면이 멈춰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민주당의 처리수에 대한 수위 높은 반대가 순수하게 위험성에 대한 걱정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리스크들로부터 벗어날 전략적인 선택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민주당의 처리수 정쟁화를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이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외교부 장관을 지냈던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방류는 원칙적으로 일본 주권 사안이다라고 했었고,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 역시 IAEA 기준에 맞다면 굳이 방류를 반대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단 1, 2년 만에 극단적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2년 전에는 동의했으나 지금은 결사 반대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국제적 사안을 단지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위해서 정쟁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시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묻지마 선동 형태인데, 민주당이 계속 처리수의 안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정쟁화를 시도하고 있고, 어제 오늘만 해도 계속해서 일본 수상청과 도쿄전력, 환경성에서 물고기와 해양수를 측정했고 결과값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일본의 자체적 방류 점검을 어떻게 믿느냐 또라고 해서 일본과 협의를 통해 우리 측 전문가를 참여시켰는데요. 그랬더니 또 우리 측 전문가들이 일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출국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억지스러운 의문까지 또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민주당이 후쿠시마 해산물 못 먹겠다, 국민 건강이 먼저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서 후쿠시마 해산물은 수입이 되지도 않았거니와 앞으로도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 했더니 자신이 있으면 왜 금지시키냐는 개변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처리수가 국제적 권위 있는 기관들에 의해서 방류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 결과가 나왔고 이미, 그리고 또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모든 국가가 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며 지난 문재인 정권 역시 이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를 총선 전까지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국론 분열과 정쟁은 우리 수산업을 파괴하고 어민들을 사지로 모는 행위일 뿐이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라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을 좀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변인님. 저희가 남은 질문 2개가 더 있는데요. 그 뒤 질문은 조금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연찬회에서 수도권 위기론설도 나왔습니다. 이번 주 조강특위의 당협위원장 인선 확정을 앞두고 서울 동부권에 3040 세대를 전진 배치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 복귀 여부에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요 며칠 한동훈 장관 선대위원장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조강특위가 내일 8차 회의를 앞두고 지난 24일 10개 지역을 확장했다고 했고, 또 내일 회의를 통해서 서울 강서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추가로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3040 전진 배치 등 조강특위에서는 어떠한 내용도 아직 외부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서울 중랑을 지역의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당협위원장으로 낙점됐다는 뉴스가 나가면서 서울 동부권 3040 전진 배치설이 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040 세대 전진 배치가 만약에 이렇게 풍문처럼 이루어진다면 정치의 변화, 시대 전환을 염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수도권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여부 역시 계속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 모두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태영호 의원의 강남과 황보승 의원의 부산 중동 영도구와 함께 현재 국무에서 제외됐던 만큼 이 부분은 총선을 앞두고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선대위원장 설인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여권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 높은 인지도와 지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당이 처한 여러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 외에 거론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 한동훈 장관 대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빅매치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상 선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 등이 차기 중요한 포지셔닝을 차지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만큼 또 한동훈 장관이 국민으로부터 차기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팩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정해지거나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 아직 선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이다를 논하기에는 시기상 다소 이른감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에 있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 등 독립운동가들의 흉상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등장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경력이 문제 제기가 됐다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발언에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역시 좀 간략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여기 흉상 이전에 대한 사안은 정부나 여당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밝히면서 본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논란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 답이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보는데 육사에서 생도들의 교육을 위한 교내 기념물들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사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생도들에 대한 교육 목적과 취지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면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군 존재 이유는 나라를 지키고 외세 무력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육군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당연히 교육 목적에 맞는 시설과 교과 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미래군간부를 양성하는 육사 필수 교과목에서 6.25 전쟁을 삭제한 바 있고요. 선택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공언하며 2019년 현충원 추념사에 6.25 남침의 주역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을 지휘하게 될 생도들의 교육에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누구이고 또 현재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협 속에 여전히 존재하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부터가 기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육군사관학교 교육 속에서 지으려 했던 지난 정권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경각심이 정말 많이 무너졌고 6.25 전쟁의 숱한 영웅들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항일 무장투쟁의 상징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당연히 추앙받고 존경할 만한 분이고 저 역시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후세에 물려줄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정원을 만든다면 수많은 좋은 나무와 꽃들이 보다 적합한 곳에 심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범도 장군의 경우에 항일 무장투쟁의 또 상징적인 인물이자 영웅인 만큼의 독립기념관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장소일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사 생도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많은 영웅들과 전쟁사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우리의 주적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또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게 정쟁으로 이끌어갈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순리대로 좀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더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홍범도 장군 동상 이슈에 정율성 기념공원 이슈를 계속 물타기 하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정율성은 명확한 공산주의자이고 북한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작곡했던 조선인민국 행진가 속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군인과 선조가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북한군과 정리 좀 공산주의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세금으로 기리겠다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생각이 돼서 이 두 가지 사안을 좀 분리해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태평양 열왕국가를 향한 전장을 선포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리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과학조사단을 꾸려서 현장 조사를 하면 될 일입니다. 고작 피켓 드는데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짧은 임시 휴직에 들어갔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여야 공방의 기세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과 내일 연찬회와 워크숍을 통해서 전열 정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야당의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은 무엇인지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 이제 전화 인터뷰가 좀 길어지면서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네, 짧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 야당이 어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이제 그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었고 일본 현지 집회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오늘 그 여당을 향해서 끝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그 이유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그 야당의 대응 방안 곁들여서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뭐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핵 오염수 방류는 인류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이것을 용인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 차원의 홍보까지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거리로 나간 것은 지금의 국민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국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는 정쟁을 하고 싶지 않다면 정당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 과학이고 어떤 것이 정말 괴담인지를 네. 가릴 수 있는 끝장 토론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는 납득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제 원내에서는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주말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야당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미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그렇죠. 이상 그 방류 철회 요구가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또 일본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겠냐, 더구나 또 1특검 4국조 등 쟁점이 정말 많은 상황인데 이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중요한 것은 방류가 네. 30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10월에 국제해사기구의 런던 협약, 런던 의정서 총회가 열립니다. 네. 분명히 런던 의정서에서는 해양 투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 총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또한 국제 유엔의 인권이사회를 통해서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제 단체 또 여러 나라들과의 그 연대를 통해서 방류를 막을 활동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자국의 어민들에게 품평 피해라고 해서 2조 정도의 피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것은 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입는 피해를 왜 우리 세금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되죠? 그것은 당연히 원인자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 기조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국제기구와 연대를 통해서 방류를 막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들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실제 일본은 이제 우리 어민들에 대한 뭐 그 피해 지원에 대한 하지 생각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생각이 없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민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가장 걱정이 되는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방류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맞습니다. 어민 아니겠습니까? 그 추석도 이제 그 대목도 앞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고위원님의 그 지역구 또 부산이죠. 부산이 또 여기에서 가장 또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인데 부산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어민 그 지원에 대한 대책은 민주당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부산이 이제 해양도시 부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와 가장 가까이 있고 특히나 부산과 가까이 일본과 가까이 있는 도시인데요. 네. 주말에 자갈치 시장에 제수용품들이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제수용품을 미리 사재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과학적인 근거 뭐 이런 거보다는 국민의 불안이 크다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괴담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는 사실에 대한 불안감들이 뭐 수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횟집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수산업 관계자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야 될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 또한 오염수 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분들이에요. 네. 저는 이분들에게 대한 피해 지원이나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따른 특별안전조치 4법을 지금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사능에 대한 철저한 점검, 그리고 우리 식탁에 이런 오염된 먹거리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그리고 우리 어민들에 대한 피해 지원, 이런 것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하는 4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네, 바로 그 당내 상황 좀 짚어볼까 하는데 현재 그 야당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청구 시점인데 네. 비회기 중에 영장이 그 청구될 가능성이 있을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만약에 9월 중에 이게 청구가 된다면 친명계 보이콧 또는 부결론이 일어날 것이고 비명계의 표결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면 실체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발부하겠다라는 설을 계속 흘리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을 통해서 검찰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 민주당의 분란을 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 갈등을 이런 것으로 이제 부추기려고 한다고 보고요. 저희는 당연히 저는 부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죄목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되는 이런 검찰의 이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사법 스토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취임 1주년을 네. 맞았습니다. 벌써 이제 1년이 네. 됐네요. 네, 평가가 이제 갈리고 있고 네. 최고위원님께서는 이 대표에게 좀 점수를 몇 점을 매기실 수 있을지 쉽지 않은 뭐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당내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뭐 사퇴론도 있고 옥중 공천론도 있고 네. 또 이제 비대위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네. 이제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하고 바람직할지도 좀 같이 들어볼게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이제 160명이 넘는 정말 큰 당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안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말 그대로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억압하거나 자르거나 그러질 수가 없기도 하고요. 하지만 민주당이 닥친 가장 큰 숙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상대가 있는 것이고 대결해야 되는 구도에서는 함께 힘을 합쳐 싸워야 되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겠지만 내년 총선을 향해서 단결해 싸우는 것이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의원 워크숍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는 서로 얘기를 나누되 마지막 결론은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제대로 잘 싸우는 것,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향해서 힘을 모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수는 언급을? 이재명 대표의 점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정말 무능한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있는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4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80점, 80점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과연 어떻게 잘하는 게 중요할까? 이게 결국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중도층과 무당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좀 민주당이 이제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혁신위가 내놨던 그 혁신안에 대한 입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그 민주당 내 혁신 방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혁신하려고 하면 반발이 많아요. 있는 걸 그렇죠. 그대로 네. 유지하는 건 편하지만 바꾸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예. 하지만 저는 결국 민주당은 혁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달라졌어요. 당원이 많은 정당이고 또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혁신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의 결과도 저는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하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혁신할 수밖에 없고 또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이 혁신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워크숍에서 대의원 이제 표 이제 네. 뒷가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동안 쭉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 워크숍에서도 뭐 나올 만한 뭐 그 워크숍? 이슈인 건지 이게 좀 그래요. 논의가 네. 민주당 안에서 현재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난번 의원총회 때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셔서 이번 의원 워크숍은 앞으로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거라서 네. 특별히 이것과 관련한 논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전국 지역위원장 네. 전체 회의에서 아마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면 조만간 혁신안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이나 또 우리 당 전체 입장들이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요일이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인데 네. 전국 지역위원장 모임도 회의에서 그날 있어. 또 요 안건들이 여러 아마 가지. 주요하게 얘기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뭐 좀 스피디하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이 답변해 이제 네. 남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좀 뭐 넉넉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현재 그 민주당 쪽에 부산에 내년 총선 그 민심이 좀 어떻다고 좀 그 살피고 네, 계세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은 민주당이 아무래도 어려운 지역이죠. 네. 하지만 부산은 또 지난 여러 선거들을 되돌아봤을 때 굉장히 역동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다이나믹 부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년 총선에 저희 민주당 부산시당은 9석을 목표로 뛸 예정입니다. 선거를 잘 하려면 유능한 후보 그리고 좋은 정책이 마련돼야 되겠죠. 지금 부산의 총선 후보들 중에는 단체장을 역이면 유능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당위원장으로서 내년에 전체 부산의 선거도 함께 총괄해야 되겠지만 저도 우리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좋은 공약을 잘 만들어서 이제 수도권에 맞선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네. 부산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역구가 부산진 갑 맞나요? 네, 부산진구 갑입니다. 아, 네, 그 네. 9석 확보가 목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중에 그 최고위원님도 포함이 그럼요. 되는 제가 거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또 네. 제가 또 그 부산진 갑에서 나고 자라서 그 지역 또 분위기를 잘 아는데 네. 그 지역의 또 여성 정치인 입지가 상당히 또 좁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책과 현안들에 좀 집중을 하면서 여성 후보의 강점을 보여주실 예정인지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선 네. 7기 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구청장 할 때 일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구청장이요. 네, 네네. 전국 그 구청장 중에 공약 이행률 1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효능감들이 요즘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좀 여성 특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에게 호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구청장으로 활동했을 때의 그 활동력과 지금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구 주민들에게 어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부산 진구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일 잘하는 서은숙을 다시 한번 내년에 꼭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실 거라고 자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구가 이제 서병수 현 네, 현재는 의원이죠.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에 네. 계십니다. 큰 네. 또 정치인인데 네, 아무튼 5선 의원이시죠.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네. 저희가 또 관심 좋은 있게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서은숙 최고위원님의 행보를 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는 오염수 방류 대응과 내년 총선 전략에 대해서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